발제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한동준 박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그 NGO 국방 포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우리 바쁘신 중에도 특히 그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우리 임종인 그 변호사님, 또 최정민 그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규 병무청 직무국장님 등 발제자와 또 정운용 회장님을 비롯한 지명 토론자, 또 여러 자유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국방연구원에서는 이 국방 NGO 포럼을 200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10차가 됐습니다. 요즘 그 정말 우리 그 시민단체를 포함한 그 NGO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가 발전에 막 직간접적으로 많이 기여해 준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고, 또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책 수립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상당히 그 껄끄러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신문지장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고, 또 과연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그 당면한 또 현안이고 보니 계속 이렇게 묻어둘 수가 없고 서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양심적 이 병역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 개병제에 입각한 신성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강조해서 절대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과, 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또 이것을 수용하자는 이런 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제를 맡으신 우리 임종애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또 최정민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의 수용을 제가 알기로 지속적으로 강조한 분들이고, 또 국방부를 포함한 병무청을 포함한 데서는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이것은 허락해서는 여러 가지 이 병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4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격이 없는 토론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확실히 얻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넓혀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방연구원에서 이걸 주관합니다마는 오늘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하신 분도 이것이 국방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하나의 연구자로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기 또 발제자는 우리 임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 그 어떤 속에 계신 조직의 의견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양심적 이 병역 거부 사항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해주신 아주 유익한 이런 의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힘층 같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NGO 포럼을 개최하면은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한 적은 없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한 30명, 40명 굉장히 또 관심 있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큰 저희 관영당에서 이 세미나를 갖게 했습니다. 특히 그 날씨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특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도 자유 토론을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양심적 거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국방 NGO 포럼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 병역 문제에 대한 해결에 좋은 길잡이를 해줄 것을 다짐하면서 국방연구원장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활발한 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토론 문화가 발전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프로가 100분 토론, 무슨 심야 토론 이렇습니다만, 이건 정말 240분 토론입니다. 240분 토론 중에서 사회를 맡은 제가 해야 할 일은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참여한 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리는 시간 배분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로 선배님들이 사회를 안 보고 제가 보는 이유는 좀 냉정하게 그냥 시간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제하실 분들 또 토론하실 분들은 이 시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짧게 발표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240분간의 토론이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유익한 토론으로 이렇게 기억되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서로가 시간을 양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오늘 발제에 나오신 분, 또 지명 토론에 나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발제를 할 때, 또 토론을 할 때 간략히 소개해드릴 분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할 순서는 순서대로 먼저 임종인 변호사님이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순서대로 미리 나누어 드림 유인문에 나타난 순서대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변호사님, 한국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권, 우리 원장님이 소개를 간략히 했습니다만은 이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활발하게 법정에서 토론을 변론을 맡아 오셨고 민변에서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임종인 변호사님, 첫째 주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 임종입니다. 저는 사실 국방연구원에 처음 와봤는데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 이야기한 도중에 저는 군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은 없고 중령으로 91년도에 제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국방연구원에서 이러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심 놀랐습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이기 때문에 국방부 분들이 저희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하면서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 고압적이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그래서 대단히 실망을 했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혹시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국방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자유스러운 이런 토론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참 국방연구원이 이렇게 민주적인 단체인지는 제가 예전에 미처 몰라서 원장님이나 연구원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대에서 법무관으로 10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10년 6개월 근무하면서 여러 사건을 많이 다뤘는데 그 중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한 여워 증인들의 형사 처벌을 제가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법무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여와 증인 신자들 군대 온 분들이 제가 80년대에 있었는데 너무나 얼굴이 맑고 선량해서 선량한 얼굴을 가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종교가 없었고 지금도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법무관들 저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85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연구를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읽고 해서 한 명이 대표 집필을 해서 육군 법무병과에서 발행하는 군사법 연구라는 데에 그 논문을 발표해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그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행정법원의 유남석 부장판사가 대표 집필한 글입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저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나라에도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유로 징역 그때 2년씩 그때 선고를 했었는데 그런 2년씩 보내서 그 본인의 사상도 누르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사회 분위기도 억압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제대하고 뭐 이런 시국사건 변호하고 학생사건, 노동사건은 변호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증인들의 문제는 까맣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겨레 21에서 처음으로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됐는데 양심 병역 문제를 이제 다른 선진국같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완전 선진국은 아니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이 문제도 전진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제기를 해서 제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글을 한번 써달라 그래서 저도 기억을 되살려서 옛날 제 경험 맥락에서 글을 썼었습니다. 그게 2001년 3월 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변호인단을 민변에서 만들어서 10명이 처음으로 군사불통에 변호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 당시 91년도부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대한 뒤라서 징역 3년씩을 쭉 선고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병역 거부가 현행법의 항명죄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 복무기간은 30개월이었습니다. 징역은 24개월이니까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도소 생활보다는 더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군 복무 기간이 그 선고 기간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 그래서 2년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법무관들은 그 당시 방위병 제도가 있었는데 방위병들은 18개월도 있었고 14개월도 있었고 12개월 근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병들의 경우는 더 짧게 해줬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어떤 육군 고위 참모총장이 어떻게 이 군대도 안 가는 놈들을 이렇게 형량을 군대 간 사람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어용 법무관들이 그 법무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 총을 주고 며칠 있다 또 주고 해서 2번 총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는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경합범으로 3년형을 선고해왔어요. 그게 2001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대법원도 요새 대법원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제가 얼마 전에 대법원의 고위 간부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3년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합법적이다 합헌적이라 할 수가 있느냐. 총 한 번 안 받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경합범으로 해서 3년씩 선고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법무관들이 와서 이걸 3년형으로 선고하는 저희들이 법률가로서 양심이 어긋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법을 아예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항명죄는 징역 3년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씩 선고해왔고 군대 안 가고 병역법 위반한 사람들도 병역법에 3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운동을 쭉 하면서 2년 동안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렇게 양심적 병역법 문제에도 국방연구원에서까지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KBS에서나 여러 MBC나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신문에서 많이 거론될 정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대체 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것은 이 문제를 지지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1,5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해마다 50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3년씩으로 선고했는데 우리나라에서 80년대나 70년대에 이른바 시국사범, 정치범, 학생들이나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1,500명이 됐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1,500명이라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적 병역법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이다. 뭐 남의 걸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 저는 이러한 사람을 양심범이라 하고 국제인권 기준에서 양심범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양심범이 1,500명이 있는데 아무런 우리 사회에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제가 법정에서도 옛날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분들이 사니까 그 자제분들이 어떠한 죄명으로 1,500명이 해년마다 이렇게 징역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은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2년 동안 운동의 결과 징역 3년씩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현재 최하형인 1년 6월을 선고하는 게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병역법상 1년 6월 이하를 받으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사들이 1년 6월로 최하형 하한형으로 2년 6개월 1년 6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형량이 반절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병역 거부의 역사는 주로 안식일도 있지만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서 깊이는 저는 뭐 전문가에 모르지만은 여호와의 증인 저도 이 병역 거부 변호하면서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보니까 다 양심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은 절대적인 평화 종교 사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종교의 경우는 다른 사상하고는 달라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의 경우를 적으로 안 보는 태도는 종교인이라면 갖춰야 될 당연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종교가 왜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 번째 변화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1세기였던 병역거부자가 병역거부 우리가 문사에 관심을 제기한 이래 2001년 11월에 오태양이라는 불교 신자가 처음으로 비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거부를 한 이래 지금 현재의 7월 초에 아웃사이더 바레인이 28살에 임성화이라는 청년이 아무 종교 없이 한 일에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 2명 아무 종교도 없이 평화적인 이유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육식이 인정 안 됐습니다만은 육식이 동물도 죽일 수 없어서 육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제는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 사회에서는 다 보호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야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한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 대체복무를 주장하지 아무것도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했을 때 군인으로 가서 이 전제의 법상 24개월, 24개월 줄어든 24개월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일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개월, 뭐 28개월 그거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양문이랄지 뭐 소방서랄지 뭐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 제도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국방령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연구소라 과학 이런 것도 다 대체복무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전투경찰 뭐 경비교도대 이것도 다 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그 군대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대체복무고 잘 알다시피 박찬호 선수도 뭐 이창호 바둑선수도 다 대체복무 대체복무자가 72,00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선택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해서 자기가 군대 안 가고 다른 일을 봉사하겠습니다. 안 돼.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는 놈 이렇게 고르고 군대 정찰 고르고 경비고도 고르고 그 다음에 주권 사람들 타두리 이렇게 해서 고르고 이게 방침이 이걸 국방부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국가 권력이 그걸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뿐만 아니라 7명의 비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은 어떨 때는 느리게 변화한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 우리 사회도 엄청나게 빨리 변화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80년대 70년대에는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로 못 뽑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부
그 대통령 집권층에서 강요한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체육관식 선거니. 그러나 지금은 그게 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시아 다른 나라 사람들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국이다. 아시아에서 평화적인 정권 공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우리나라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개혁적인 세력,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입니다만은 개혁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는 겁니다. 일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본은 명치유신일 똑같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비춰볼 때 양심 외교부가 우리 사회는 당연히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걸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전교조가 89년도에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1500명이 해직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느 누구가 전국 교직원 노동자의 합법화 되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불과 5년 만에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계적으로 전국 교직원 노조가 인정 안 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병역거부도 한 50, 60의 구 징병제, 모병제를 뺀 나라에서 노병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합치면은 80여 개국 이상에서 인정된 나라예요.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평화적 정권개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순서로 말하면 한 세계적으로 30, 40번 제로 생각합니다. OECD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1등이니 13등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에 대법관 문제에서 대법관 문제에서 박시환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고 이번에 사표냈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중요한 업적으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에 네 번째 위헌 제청 결정문을 요리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여러 가지 판결을 한 20여 년 했겠지만은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업적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이 안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생긴 이래 5손가락이 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의 요새 권한쟁의가 신문에 나섰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일본 법학자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 서론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 병역거의 실상은 읽어보시면 되고 현재는 12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가 되어 있고 1년 6월을 받고 있어서 형량으로는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통령 취임에 비추어서 3년 이상 선고된 사람은 1년 6월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해달라 뭐 이렇게 했지만 받아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은 이제 거의 나왔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놔두고 보석을 원하면 법원에서도 보석을 해주고 그리고 뭐 형량 선고를 하지 말아달라면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여부와 증인 문제에서 일부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해주는 판사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심에 따른 병역급여는 각국의 태도 유엔 결의는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은 병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와 양심적 병역급 인정과 대체복무 이 세 가지로 세계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대체복무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이 아까 제가 시사했습니다만은 정치적 후진국이고 총칼에 의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개표 투표할 때는 정전이 흔히 되고 우리 옛날에 그랬듯이 이런 나라에서도 되는 겁니다. 북한이 저는 어저께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그 범민족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 이게 인정치 않죠. 북한을 인권 국가라고 보지 않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북에 대해서 저는 남북 통일이 돼야 할 하나의 주체로서 북은 체제는 또 다릅니다만은 북이 인권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너무 맞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고 중국이 인권 선진국입니까? 사형된 사람들 사형수를 장기 팔아서 그 직원들이 팔아먹고 그런 나라가 인권 선진국 전혀 아니고 공산당 외에는 누가 정권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 관리든 뇌물 많이 받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런 나라들만이 그다음에 아시아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타이완이 우리보다 민주화가 늦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양심적 대체복무 인정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분에 시작했으니까 3분 남았으니까 사회자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은 합니다. 저는 사회 많이 봐서 시간을 잘 지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시간을 넘어서 많이 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양심에 따른 병역법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게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심수 후원회라는 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양심수 후원회가 있었는데 양심수 후원회장하고 저하고 2년 전에 2년 이맘때에 그것도 평양에서 싸웠군요. 평양에 그때 법률대 갔을 때 저하고 여러 어른들 계시는데 2시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심수입니까? 그랬더니 민주운동 하다가 구속된 사람만이 양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쭉 얘기를 하면서 양심, 자기 양심. 우리나라는 양심을 저는 인정치 않았어요. 그래서 양심수라는 것은 범인은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자기 어떠한 일을 해보자 하는 사람, 이러다가 국가 권력을 탄압받은 사람이 양심수라는 것은 세계적인 국제 인터내셔널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저한테 한 달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드디어 양심수 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수로 결정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2년 전에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랬는데, 그것도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면, 그분은 근데 그 결정하기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여호와 증인 7명은 양심수고 여호와 증인 1200명은 양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위원재 정 요지는, 박시환 부장판사의 요지는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존중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이 그 규정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병역법은 군대를 오라고만 하지, 군대 대신 다른 일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그러니 이것은 헌법 위반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게 바로 박시환 부장판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병력을 저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봤는데, 국방연구원에서도 육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저는 육군 병력을 발상을 대전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병무청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제가 추측기로 제가 논문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병력이 부족하다, 사람 수도 부족하니까 뭐 더 있어야 되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저는 과학화됐다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병력이 줄여야 돼요. 육군 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육군의 별자리들이 자리가 없으면 자기 밖으로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한겨레 신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력을 반절로 줄일 수 있다, 육군을. 그리고 우리나라 병력 수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토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정구병에서 정구병 시키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가서 일 시키고, 그리고 골프볼 주소라고 시키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한 병력인 거야. 그러니까 성폭행이 나오고 군대에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군대가 국방 전체 문제를 이 병역 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문제가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 문제는 즉 뭐냐? 군대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누구도, 저도 지금 애가 대학 2학년인데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애가 군대 가서 혹시 뭐 사고 나지 않을까? 제가 군대를 누구같이 뺄 수도 있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걔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넌지시 너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번 해볼래? 그럼 아버지는 하세요. 저는 군대 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두드러 패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두드러 패서 양심적 거부한 사람을 징역살이 보내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그건 자기 선택이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 좋아서 간 거야.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총쏘기 좋아해. 수렵하는 거. 그러나 그건 내 취미인 거야. 여호와 증인신하들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병력수를 확 줄이고 그냥 국방 예산도 저는 줄여야 생각해요. 저는 노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정권이 무기를 많이 사서 5조 뭐 이렇게 늘린다는 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 지금 본인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즉 군대가 가고 싶은 군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 말은 제가 마치겠는데, 박경석 장군이 있습니다. 주월 베트남 월남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동아일보에 게재한 글에 하면 군 복무 기간이 길다고
군대가 효율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투를 높아지는 게 아니라 18개월이 가장 적당하다는 겁니다. 통일부 확인해서 치고보면 다 알아요. 그분 아주 보수적인 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18개월로 줄이고 그 다음에 봉급을 3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량성 만들 때 진시황이 데려다가 사람 일 시킬 때 돈 하나도 안 주고 결혼 사람 막 데려간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돈 2만 원 주고 하라. 지금 현재 국방 예산 중에서 사병들의 월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밖에 안 돼, 2%. 내가 말했어요. 그랬다가 애인하고 나와서 생맥주 한 잔 먹을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이 뭐냐 이거야. 그걸 조정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국방부에서 옛날에 마음대로 했어. 그 조정을 이제 국민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군대 갈 사람을 저는 지금 현재 독일은 대체 복무한 사람이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군대 간 사람이 9개월 해요. 9개월 한 사람들 전부 다 현재 받는 봉급의 3분의 1, 2, 4분의 1 줍니다. 대체 복무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의 경우도 그런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거의 그 타이완의 경우는 숫자가 군대 간 사람이 더 많고 여기가 적습니다만 독일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만들면 군대는 군대대로 좋아지고 대체복무는 대체복무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봉사하게 돼서 좋아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을 지켜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지켜서 좋고, 그 다음에 옛날에 징역 보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짓밟지 않아서 좋고, 모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내놓고 살 수 있는 민족이 된다. 그래서 국방연구원에 일한 오늘 토론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장을 비롯한 여기 국방연구원분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라는 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서 발표해 주셔서. 사실 장군 숫자 줄이고 국방 예산 줄이자 할 때 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장군 주창이 아니냐. 그래서 또 병사들한테 생맥주 값은 줘야 된다. 병사들 복지는 좀 증가시켜야 된다. 이럴 때는 또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1,500명의 매년 발생한 양심에 대한 우리 사회적 관심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그 병력 거부에 따른 대가가 너무 가혹했다. 또 대체 복무 사례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검토해볼 시기에 와 있다. 사회 전반의 어떤 계획적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라는 차원에서 이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박용수 박사님이 병력 의무의 형평성 확보와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국방연구원은 정말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군인력 병력 제도를 포함한 군인력 제도를 연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용수입니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만 하지 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원고를 위주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임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불인정해야 되냐, 인정해야 되냐, 정책이냐, 현실이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한 91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정계라든가 언론계, 학계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거듭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헌재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유연성 여부를 결정해서 굉장히 고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은 양심적이라든가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의무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서구 제국들의 경우를 보면은 관련 법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종교와 정치의 어떤 갈등 속에서 조정돼서 확립된 거고, 또 그 이면에 보면은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그 시대 환경이 주 영향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판결이 나면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락이 되겠지만은
판결 이전에 우리 그 국민 정부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자리도 그런 계기가 될 거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금 6.25 동란 일어난 지 지금 53주년 된 해입니다. 사실 단일 전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한 6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 유사일의 그 최고의 전쟁이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반도에서 전쟁은 뭐 다 아시다시피 휴전 상태고 또 우리가 그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유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은 북으로부터의 국제적인 도발이 뭐 계속되고 있는 거는 뭐 언론을 보아서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현재 준전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는 평화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 남북 관계는 결국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6.25 동란 저도 겪지는 못하고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상당히 그 무기라든가 장비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우방국들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우리 젊은 혈기들이 주저없이 자기 목숨을 바친 대가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흘린 피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우선 아까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만 병역에 의미된 법적 근거를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제의 기초에서 그 의무 병역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1940년 5월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일제로부터의 그 수복을 위해서 징병제를 의무화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징병제 의무병역제는 1940년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제도가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이제 지원제 논의도 일고 있지만은 우리 환경이 아직 지원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 모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헌법 39조 1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국민 개병제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 병역법 3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무 병역제이고 그다음에 병역 의무는 모든 남자에게 협동적으로 부과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규정함으로써 군대를 반드시 가도록 국방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헌재 판결, 이 주제에 관한 헌재 판결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좀 완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기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될 이른바 신성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1999년에 헌재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양심 및 종교 자유의 헌법 규정 및 판례도 보면은 지금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심적 자유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인권위원회라든가 유엔인권위의 각종 규정들인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양심 자유를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양심 실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현의 자유가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판결도 그런 판례가 1998년에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위원회의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협약도 보면은 지금 유엔 인권 협약이나 국제협약 ICCPR 18조를 보면은 모두 분명히 종교나 신념의 표현에 의한 자유라든가 종교 신념에 의해 강제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의 제3항을 보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 공중보건 및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양심적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종교나 신념에 의한 종교적 거부를 규정한 협약들은 이 ICCPR 18조에
그 근거를 두고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조건부 규정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그 내용을 좀 바꿔서 좀 우리 그 정책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병역 환경과 그 안보 현실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그 병역을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실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범법자로 남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은 결국 개인의 인권도 보호돼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북한식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도 과연 이러한 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유가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과거 사례로 우리가 35년 동안 이제 치하를 당했는데 그때도 그런 것이 가능했던가 하는 점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안보고 안보를 대변해 주시는 게 군사력이고 군사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병력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보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유럽 같은 경우 안보적 위협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만은 그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스위스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병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그 80년대에 그 가족계획을 실을 해가지고 그 여파가 이제 그 지금부터 한 7, 8년간 그 여파가 이제 오게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둘 만나 잘 키워서 잘 살자 하던 것이 결국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병역 규모를 줄인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현역병 소요도 충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대체 병역 제도도 단계적으로 지금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박규도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대체 병역 제도를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양심이냐 종교냐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병역 의무 수행을 거부하고 집촉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처한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겠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의 이유는 인권은 뭐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이게 세계적인 조리고 결국 그래서 병역 의무자 처벌은 거부자 처벌은 인권 침해고 법정신에도 유예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법의 기본 정신이고 또 법을 다뤄야 되는 다루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규범이긴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 보호가 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다수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이게 뭐 제가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법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로가로만 보호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인권의 범죄에 속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에 의한 법적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비록 세계적 조류나 국내 판례 경향이 이제 개인적 기본권에도 다소 관대하고 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현행법에 의하면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세계 인권 규약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조건부다. 또 세계 인권 협약이 강제 규약이 아니고 각 나라의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도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 서구의 나라들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40여 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데, 뭐 아까 다 후진국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보다 더 난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 전통 혹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그 역사를 과거 돌이켜 보면은 과거 조선조 시대에 그 병역 의무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병역 의무 수행 형태에 보면 특이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인을 대신 내보내도 되는 대리병역제라든가 군포를 납부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는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문을 숭상하고 물을 경시하는 그 사상적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면면히 우리의 사회도 흘러 내려와 가지고 결국 지금 그 뭐 과거부터도 그랬지만은 결국 군대 가는 것이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의 전유물이고, 또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계층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아주 팽배했는 게 이게 그 상당히 저희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시쳇말로 군에 가면은 어둠의 자식이고 면제되면 뭐 신의 자식이라 이런 소고까지 유행이 됐는데, 이런 역사적 그 경험과 사회 전반에 포진되고 있는 이 병역 의무에 대한 의식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땐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인정하자는 주장의 이유는 양심적 표현의 자유도 양심적 내면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주제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양심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면은 그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굳이 그 피차례도 들고 싶진 않은데, 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해서 그 오클라호마 청사를 폭파했던 한 700여 명이 다쳤는데 그런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탈레반에 의한 그 바비안 석불 파괴 같은 거,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지요. 뭐 단군 석상을 파괴한다든가, 또 남의 그 종교 건물을 갖다 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양심적이라고 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물리적인 것도 손해만 빚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이나 정신적이나 물질적이나 그 다른 하인이나 다른 그 사회 어떤 그 해를 끼친다면은 그것은 지연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유, 집총 근무를 강제할 급박한 이해관계나 대체 복무의 불가능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중하지 않는, 즉 군사적 행동에 끼어들지 않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제도를 보게 되면 모든 대체 복무자뿐만이 아니고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제2국력 자원들도 전시에는 그 근로 소집으로 군부대에 소집이 됩니다. 결국 이 지금 현재 그 집총 근무를 거부하는 그 거부자들은 결국 군사적 활동을 일치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자기 권리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럴 경우에 어떤 군대 가는 사람들은, 또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 사회 가치관을 흔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이제 그런 판례가 있는데, 자기 딸이 수혈이 아주 급박하고 병원에 피해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 물론 판례에서도 그것을 처벌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인권이든지 윤리든지 뭐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그 피를 수혈하지 않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행위냐. 바꿔 말하면은 옆에서 자기 부모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총을 안 들겠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인간다운 행동이냐. 인권을 따지기 전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인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대체복무제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체복무제도를 만든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잉여 자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병역 의무제고 국민개병제, 모든 의무가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분 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거지, 이것이 무슨 병보 어떤 행정관서의 예산 절약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의 형평성 부과는 많이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 어떤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성을 굉장히 해치는 부작용도 갖고 왔습니다. 차제에 지금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대체 공무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어떤 당연한 의무고 권리로서 환기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되 비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양심의 진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만들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의 소고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미국의 배심원제를 예를 들면 한 2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배심원들이 되게 되면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의 유무를 갖다가 가리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유무죄의 전도 의혹이 많다 하는 게 사회적인 그런 의혹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번 리바이벌한 영화 그레고리 팩의 백문세 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흑백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들켰는데, 지금 이 흑인이 남자고 백인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 백인이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흑인이 강간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둘이 좋아했던 것도 알고 있고, 둘이 소위 말하는 뭐랍니까, 동의에 의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명예라든가 이걸 통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흑인을 죽입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흔악한 잣대가 있냐. 그럼 다른 나라 한번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제가 독일을 한번 갔다 왔는데, 독일은 자원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통독이후에 잉여 자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강군하면서. 그런데 의무병역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의무 부과를 형평성 있게 하려다 보니까 계속 공무기한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사기 위협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월을 줄여놨는데도 또 잉여 자원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대체 복무제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판결을 어떻게 하냐? 대도적에 3명이 합니다. 3명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를 판결을 해요. 소도시는 1명이 합니다. 불합격률이 얼마냐? 1%도 안 돼요. 결국 거긴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의무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게 더 높은 가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도 국방부나 군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늘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례를 보면 그렇다. 대만은 실질적으로 잘 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만이 2000년도에 대체 복무제를 만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에 따라서 이게 가장 많이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분들이 대표로 들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우선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만의 사회적 환경은, 대만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외부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역사고, 이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계속 서역과 교육하면서 회계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도 들어왔고 기독교 들어왔고 천주교도 다 들어왔어요. 그런 어떤 이 문화에 대한 흡수 통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런 게 한 가지 이유가 될 거고요. 2번째는 대만은 90년대 국군 정관 10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감군을 시도를 했습니다. 감군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2차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원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잉여자원이 많아지니까 이걸 해소책의 하나로 갖다 병역거부까지 험시켜버린 겁니다. 재작년에 왔던, 금년 3월에 왔던 대한병무청의 청타일이 부청장이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만의 경우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시력 복무의 1.5배를 복역을 합니다. 33개월. 대만은 지금 22개월이거든요.
근데 최근 자료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34개월 복무 기간을 현역과 똑같이 22개월로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종교적 양심 거부자들이 한 5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일단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주장은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로 보면은 이제 안보 상황이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대만과 우리하고는 굉장히 여건 차이가 큽니다. 대만하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대적 관계에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거 양심적 그 병역법을 인정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간가고 있는 대부분이 결국 양심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또 이를 인정했을 때 오는 그 혼란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 양심 선언 사례가 있었는데 뭐 그게 일부지만은 뭐 양심 선언 해놓고 나중에 번복한 사례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양심은 어떤 승적이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또 우리는 또 아까 그 모두에 말씀했지만은 그 북한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안보 상황,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적극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편해진 겁니다.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주장할 수 있게 된 거고 결국 내가 하기 싫으면은 남도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모두 동참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의 주제가 양심이 되어서 이제 양심껏 시간을 잘 지키셔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 박사님은 우리 안보적 현실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검토하기 시기에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6가지의 어떤 항목별로 조목조목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주장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폈기 때문에 시정 토론이라든지 자유 토론을 통해서 많은 반론이 활발하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아마 우리 국방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 중에서 10번째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발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고 이 위원장 일을 맡기 전에는 평화인권연대에서 인권운동을 많이 해온 우리 최정민 위원장님이 개인과 국가의 합리적 공존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최정민입니다. 네, 저는 이 연대회의의 공동집행위원장실을 맡고 있고요. 연대회의는 이제 2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던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3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든 대책위원회입니다. 인권단체들이 모인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병역 거부의 문제를 굉장히 개인의 인권 문제로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이 현행 법질서 하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또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 사람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개인이 있는지를 항상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국방연구원의 토론회가 그런 혹시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는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페이지 한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라고 이제 임정희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계신 민변에서 나온 책에 병역 거부자 정춘국 선생님이 수기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긴데요. 또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동안 이분이 7년 10개월이라는 감옥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도 감옥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그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아까 이제 임종인 변호사님이 모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사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신장을 할수록 그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다시 재조명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빨갱이나 그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취급되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그들의 언행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장소들도 민주화의 성지로 바뀐다라든지 이런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그리고 뭐 안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박용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많은 개념들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병역 거부 문제를 얘기하게 된 것도 저희가 그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됐다는 것 자체로만도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안보의 개념이나 또는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한국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전해온 그런 결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권단체 차원에서도 이 대체복무제도나 병역 거부권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여성이라서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서 몰랐었는데요. 오히려 2000년도에 그 한국에서 아스템회의가 있었을 때 그 외국의 활동가들이 대만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도입됐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병역 거부라는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인권 개념, 그 이전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권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서구에서는 이 병역 거부권이라는 게 인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대체복무 제도라는 것도 도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 시기에, 또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인류애나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되묻게 되는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했었고, 그런 병역 거부했던 힘들이 뭐 각 국가별로는 어떤 그 강제 징병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징병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조금 더 이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데 기여를 한 그런 반전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의 물결도 거세고,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베트남 전쟁 시기에 군대 입영을 거부했었는데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해서 그 전쟁의 시기에 병역을 거부하게 되자 많은 이제 사회단체나 인권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체복무제도라는 것도 개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한국이 워낙 분단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체복무제도의 어떤 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또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홀로 독일과 세계대전을 치르는 1916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고, 독일도 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던 1961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가 이러니 한국에서도 지금 남북 분단이지만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많은 사례들에서도 그 생각하기에 전쟁 시기나 굉장한 냉전 시기에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부터 논의하는 게 저는 시기상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대체복무제도를 주장하는 거는요, 그 한국에서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 3년씩
그 감옥에 있어야 했었던 그런 상황도 최근에는 1년 6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종교 집회나 이런 것들의 자유를 허가받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허가가 되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인권적 상황에서 발전을 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지금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면 보통 교도소의 행정 업무를 많이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해서 교도소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하면 교도소의 행정 업무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라는 길을 터줌으로 인해서 그 범죄자의 전과자에 낙인시키지 않으니까 그 국가도 좋고 개인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에서는요,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들이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바 그리고 해외 사례들이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아까 그 마그나 카르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77호 결의안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요약을 했고요. 이 내용은 이제 병역 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병역법의 취지에 합당한 민간 봉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주요한 핵심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이 책의 43페이지에는 그 98년, 2000년, 2002년 결의안들을 쭉 실어놨습니다. 이 병역거부 문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매년 논의가 되는데요. 결의안은 2년에 한 번씩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채택된 결의안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유엔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별 사례들도 2001년 5월 31일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인용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22쪽에 보시면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민간 봉사제도 보장 현황 이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래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이제 군대 내에서 총을 들지 않는 비무장 복무를 허가하는 그런 나라들 25개국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남북한을 포함해서 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들의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사실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명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체복무제도를 주장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반대의 의견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까 곽용 선생님께서도 6가지 정도 나눠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 말고 좀 예상되는 좋은 사회적 효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어떤 긍정적 사회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상상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도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결론이 나는 것이 좀 더 대화하기 편하고 또 국가와 개인이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미 25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했거나 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부작용이나 그 나라의 어떤 안보 현실을 굉장히 위협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6가지까지 마련을 못했고요. 3가지 정도로 예상 가능한 효과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났더니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이 그 병역 거부자들의 어떤 그 병역 거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병역 거부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이제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데 병역 거부자들의 역할이 컸다,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일 거고요. 저희가 2001년도에는 그 대만의 민진당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그 시민사회단체 10분 정도가 대만의 그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하러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뭐 노인의 집이나 아니면은 지체장애인 시설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어떤 그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그 저희가 그 국제회의를 했을 때 대만에 저희 같은 활동가 분이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더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그 향상되는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독일에서는 굉장히 지금 40년 이상의 역사가 되었는데요. 이웃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대체복무제도가 없어지고 모병제로 간다고 하여도 사회복지가 그 근간이 흔들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내 인권 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대체복무 제도를 처음에 이제 도입하게 될 때는 굉장히 어떤 규정도 까다롭고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역을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오래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아까 곽용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이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냐 아니면 대체복무를 하냐, 이런 거의 선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군의 어떤 서비스나 복지 수준도 좋아지고 또 대체복무 제도도 잘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군대 내 인권 신장 등 군의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저희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대체복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군에 누가 가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군대가 그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군에 가는 걸 자랑스러워할 때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그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발제를 하셨듯이 독일은 대체복무가 1개월밖에 더 길지 않고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0%의 사람들은 군에 가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군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군이 정말 그 군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부분들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군 수준보다 낮게 해서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어려운 역정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오히려 OECD에 가입한 국가의 수준에 맞게 군의 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체복무제도도 좋게 만들고, 저는 그러한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전략들을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거는 저는 즉각적으로 어떤 국가의 신인력 제고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체복무제도를 주장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저희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안보관, 물론 힘의 균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한 좀 더 이제 발전된 안보관 이런 것들이 저희는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미국도 순방하시면서 외교를 하는 거나 아니면 아까 이창호 기사나 뭐 박찬호 선수 예도 드셨는데요. 그분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야구도 잘하고 또 바둑도 잘 두고 이런 것이 한국이란 나라를 알리고 한국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일, 그러니까 야구를 계속하는 일 그리고 바둑을 계속 두는 일로 그 병역의 의무를 대체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월드컵의 4강에 들었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병역 특례 혜택이 어떤 상을 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월드컵 4강에 든 일이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선수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기량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월드컵 4강이 아니라 뭐 결승에도 올라가고 뭐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의 신인도 제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안보 문제에 있어서 크나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병역 특례의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현대의 안보라는 부분은 그 힘의 균형이나 어떤 국방력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나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포괄적이고 좀 더 폭넓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전공을 가진 법무관이나 아니면 의사나 아니면은 뭐 그 공대에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서 병역특례업체나 방위산업체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대체복무제도는 인정을 하면서도 왜 똑같은 일을 해서 어떤 그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굉장히 차별적인 그러한 그 발상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김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대체복무제도 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그 25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한국 사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안을 개정하는데 크나큰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역법 내용 중에서 대체복무자들이 그 기존에 대체복무 했었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꾼 것 정도이고요. 또 하나는 대체복무요원 판정 절차 법안이라고 해서 그거는 특별법으로 특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대체복무요원을 판정하는 그런 절차는 최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법안만 따로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고요. 이 내용을 다 발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별첨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좀 말씀드리고, 내용을 몇 가지로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역거부의 사유를 종교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널리 윤리적, 평화주의적, 인도주의적인 것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국한시켰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으셨는데요. 일단은 그 인권적인 관점에서 모든 어떤 그 근거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대체복무는 국방과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총을 지총하는 국방과는 관련 없는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업무, 다만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괄적인 안보관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예비군이나 현역군인의 경우에도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보단 장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하지만 그 국제적 기준이 1.5배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 시민사회 단체였던 생각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전시에 만약에 동원이 된다면,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체복무역에 동원이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들을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뒤에 법률안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만의 사례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제가 20분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앞서서도 어떤 그 개인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었을 때 어떤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침해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헌법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나 안녕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질서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또 악용의 우려가 없진 않겠지만, 이러한 악용의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법률로서 만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이 대체복무 제도를 신청하면 어떡하냐라고 한다면, 대만처럼 1년에 몇 명 이렇게 규정해서 하자, 이렇게 토론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어떤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대체복무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것도 저는 똑같이 어떤 현실과의 관계나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전통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이 되어야만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현실이 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내일 모레 당장 이렇게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시민사회들도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국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서도 머리를 맞대서 지금 이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한다라는 것들은 이미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에서 그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정민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독일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독일 속담에 독일의 격언 중에 개인이 있고 그 개인 위에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위에 인간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인간을 구별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했던 그런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전략이 윈윈 전략인데 이 어려운 그 예민한 이 주제에 이 사회적 이슈에도 윈윈 전략을 접근해야 된다.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두가 좀 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검토될 수 있고 이것을 하나의 구체적으로 사회적 긍정적 영향이라는 제목 3가지를 제시했고요. 특히 대안으로서 법률안까지 법률안을 만든 정리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앞서 발전 3분의 견해들을 종합해서 이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박경국 국장님이 다음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의 어떤 우리 국방부 병무청이 갖고 있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주는 그런 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병무청 직무국장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보니까 조금 숫자가 틀린 게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그 상근 예비역란에 04년도에서 마이너스 200이 아니고 마이너스 2400입니다. 이게 뭐 제가 자연인으로 나왔으면은 이 사소한 통계를 고치지 않을 텐데 현재 병무청의 직무국장이라는 위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수정하고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3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주어진 하나의 주제를 갖고 발표할 때 뒤에 발표하는 사람이 좀 난감한 게 많습니다. 실제 앞에서 발표가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 말씀드린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씩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유인물 4번째 패러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 이전까지는 그 병역 거부자의 대부분이 그 특정 종교의 신도들인 관계로 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이렇게 통상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1년 이후에 불교 신자, 정쟁 반대 신념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발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의 다수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 병무청에서는 그 병역법 87조하고 88조에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이런 용어로 기피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편의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와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임 변호사님이나 각 박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대법원이나 우리나라 헌법학자의 다수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2000년도 중반 이전에는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군행법 44조의 이거 항명죄로 처벌됐는데 2000년도 11월 14일 날 이모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최초로 입영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병역법 88조에 의해서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 입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그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최근 5년간의 병역 기피자, 이건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통지서를 받은 후에 기피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 기피자 현황이 최근 5년간 1999년도에 55명에서 2001년도에 503명, 2002년도에 1066명, 이 통계에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토탈 2034명입니다. 그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396명, 2002년도에 812명 해서 1419명입니다. 바꿔 말씀드려가지고 1999년 이후에 병역 기피자의 70%인 1419명이 소위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거부자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계기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임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1월 29일 날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호와 증인 신도인 이모 씨가 병역 기피 사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서 언론에 많은 관심과 함께 그 사회적 이슈화가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병역 거부는 그 특정 종교 즉 여호와 증인 신도였는데 2001년도 1월 17일 날 불교 신자이면서 채식주의라고 주장하는 오태양 씨의 그 병역 거부, 2002년도 7월 30일 날 임모 씨가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2002년도 9월 12일 날 남모 씨도 평화주의자로서 어떤 전쟁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외국의 경우를 비추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의 사례가 조금 앞에 말씀하신 분들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각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도 유엔 사무총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징병제 국가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가 25개 국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48개 국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보고와는 달리 1998년도 반전 인터내셔널 조사에 의하면 177개 국가 중에 96개 국가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에 30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66개 국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막대 그래프에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많은 국가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종교, 즉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관련해서 보면은 유엔 헌장 51조는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개별 국가들은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병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도 병역 제도의 한 부분이고 우리보다 안보 환경이 좋은 40여 개국 이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적이 있지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만 그것은 개별 국가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 결의보다가 훨씬 더 규범력이 강한 조약조차도 안보상의 이유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52페이지 대만의 사례는 박용수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계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장은 다른 발제자분께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병무청의 입장,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개인의 입장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네 분 중에서 저 혼자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부득이 제 개인 입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무청 입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병무청의 입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병역 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한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병역 의무 형태를 결정하고 병역자원 수급 불일치로 인해서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잉여 병역자원을 국가 목적에 따라서 대체복무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민 개개인의 병역 의무 형태의 결정은 징병신체 검사를 통해서 국가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임종인 변호사님께서도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징병신체 검사 결과를 보면은 현역이 84.9%, 보충력이 10.8%, 제2국민력이 2.7%, 병역 면제가 0.3%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2002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36만 7,024명 중에 전시 병역 의무까지 면제되는 6급자 병역 면제자는 929명으로 0.3%입니다. 나머지 99.7%는 평시 또는 전시의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중에 현역 또는 보충력 중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는 사람도 군부대에서 4 내지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복무 만료 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 소집에 임해서 현역 복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1419명을 학력과 신체 등위로 구분해서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 현역 입영 대상자가 90.4%인 1283명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9.6%인 13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 내지 6주간의 기초군사 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 훈련은 물론 전시 병력 동원까지 모든 군사 관련 복무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 평시에 군사 복무가 작년 6월 29일 날 26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교전에서 보듯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이 복무 기간을 조금 길게 한다든가 짧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행패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실시할 경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여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병역 대체 복무 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무 기간이 긴 대체 복무를 위해 종교나 양심을 가장하면서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사람은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에 아마 우리 최정민 선생님 여기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자를 낸 거에도 보면 대체 복무 시행 시에 제도의 악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문신으로 인한 병역 기피자 585명이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영자신문인 그 연세애널스라는 신문에서 재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군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안 가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 즉 군대 사금 만들기, 안티군대 등 그 병역을 기피를 조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병역 환경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이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현행의 대체복무 제도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다른 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4월 22일 날 결의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결의 내용에 보면은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있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입영 전뿐 아니라 군 복무 중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현행 대체복무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행의 대체복무 제도는 잉여 병역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복무 분야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고 매년 병역 자원 수급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고 현역 또는 보충력으로 근무 중에는 어떤 경우도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체복무는 대체복무 대상자, 주장대로 한다면 대체복무 대상자를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 병역자원 수급에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대체복무를 허용했을 경우에 현역 또는 보충력으로 복무 중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허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국가위기 시 군복무 중인 사람의 많은 숫자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한다면 과연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대만과 비교해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가경수 박사님께서 대만의 대체복무 도입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대만의 경우에는 병력 감축에 따라서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그 가족계획하고 핵가족과 경향으로 가용 병역 자원이 03년도에 32만 9천 명에서 06년도 27만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참여정부 출범 후에 현역병에 대한 2개월간 복무 단축을 함에 따라서 연간 2만 명 이상 병역 자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그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투경찰이나 상근예비역 등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체복무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현역과 동등한 상근예비역 작전전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되어서 언론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부족한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현역을 가지 않고 학력이 낮거나 해서 가지 않는 공익근무 대상인 고등학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자까지도 내년부터는 현역 복무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07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해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작전전경이나 해양경찰까지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07년도 이후에는 4급자, 신체 등이 4급자, 현재는 보충력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4급자까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은 병역자원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으신 네 분 모두가 정말 양심적으로 시간을 지켜주셔서 정확한 그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서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통해서 오늘 청중이 많기 때문에 자유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토론된 주제, 발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분은 미리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빠른 순서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